올해 63 김미경입니다. 제 삶의 황혼역에 예기치 않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금지된 사랑이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지만 제 마음은 그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고 아팠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외로움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이재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아들 김성진은 결혼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정든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오니 덩그러니 남겨진 제 삶은 텅 빈 액자처럼 쓸쓸하고 허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 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봉사활동이라도 나가보라며 성화를 부렸지만 제 마음은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잠시 들른 아들 김성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있으면 아빠가 좋아하시겠어? 엄마도 이제 인생 2막을 살아야지. 아들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인생 2막.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삶에 한 남자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처음엔 그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면 목례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장 본 것을 들고 가다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그가 한달음에 달려와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서점에서 일을 돕는다고 했어요. 그는 늘 넉넉한 웃음을 지었고 조용한 말씨에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사치인 것 같았고 힘든 마음을 내색하는 것은 마치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남자가 저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단지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한식집이었죠. 둘이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누어 먹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 삶의 흑백 같던 풍경에 조금씩 색을 입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네요.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저에게는 왜 그리 설렘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스칠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의 눈빛이 제게 머무르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이를 잊은 소녀처럼 설레는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죄책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해서 저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씌워주었고 우리는 작은 정자 아래로 달려가 비를 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바싹 붙어 앉게 되었고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빛과 마주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감정들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김미경 씨가 좋습니다. 정말 많이요. 그의 고백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간절했으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아들이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고 데이트는 주로 저녁 식사나 영화 관람 또는 그의 서점에서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산책하는 시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다던 작은 카페에 들렀죠.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남은 여생을 김미경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에게도 아들 김성훈 씨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김성훈 씨는 저희 아들 김성진과 비슷한 나이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직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이후 저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과 죄책감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알아눕듯 지내다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경 씨, 저는 김미경 씨 없이는 안 되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다시 만나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저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근처 인적 드문 카페였습니다. 그는 제가 앉자마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미경 씨 없이 보낸 한 달은 제게 지옥 같았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그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살던 오피스텔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뺨을 감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나이, 세상의 시선,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경 씨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미경 씨를 사랑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 이후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그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들 김성진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도 아들 김성진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더니 저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설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들에게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김성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빠한테 너무 죄송스럽지도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가족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그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대했고 저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그를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그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도 자신의 아들 김성훈 씨에게 저희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김성훈 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새어머니를 모셔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들 김성훈 씨는 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두 아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김미경 씨도 저도 아들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힘듭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별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서로에게 칼날이 되어 박혔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끝은 결국 아픔이었습니다. 그와의 이별 후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비록 이뤄질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제 삶에 다시 뜨거운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빈 둥지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김성진은 여전히 저에게 냉랭했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도 분명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받은 사랑의 힘으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 역시 치유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 그 남자 생각이 납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뜨거웠던 그 밤의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기억들을 아픔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 비록 그 끝은 이별이었지만 그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의 빈 공간을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외로움과 막막함에 지쳐 계신가요?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겨야만 했던 아픈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내 나이 73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곱게 늙어가야지 웬 주책이냐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뭐라고 한들 내 가슴 속에 피어난 이 꽃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내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찾아온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애틋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팍팍했던 내 인생에 이런 뜨거운 불씨가 다시 지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생은 외롭지만 담담하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은 장난을 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절실했던 것을 선물처럼 안겨주었으니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흔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20살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나 30 넘은 박병권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남자는 키 크고 어깨 넓고 믿음직스러우면 최고라고들 했습니다. 내 남편 박병권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남편으로서의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 드라마에서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 픽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저런 남자는 드라마에나 있는 거지 현실에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으면서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병권 씨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만 보거나 신문만 뒤적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림 차려나가고 둘이 집에 있으니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묵묵히 먹기만 할 뿐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밥만 축내는 식모 같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서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연희 씨 여기 앉으시죠. 글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친절에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와 동갑내기였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 나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혼자였고 나는 그에게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글쓰기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정훈 씨는 항상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필기도구를 떨어뜨렸는데 순식간에 내 손보다 먼저 주워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 박병권 씨는 내가 넘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씨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정훈 씨는 나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근처 미술관에 가서 그림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고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었고 그는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그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억눌렸던 내 감정들이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고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자식들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담,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우리는 서로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시를 낭독해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나를 배려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 속에서 잊고 살았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반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우리의 그림자는 마치 한 쌍의 연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내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이연희 씨, 제가 이연희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아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도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의 사랑은 내 마음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글쓰기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몰래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정훈 씨는 나를 위해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영화표를 예매하고 손을 잡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풋풋한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시골 장터를 구경하기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들 김준호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정훈 씨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준호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내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김준호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듣지도 않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김준호는 이정훈 씨에게 다가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다시는 엄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김준호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나는 아들의 행동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김준호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늦게 들어오면 추궁했습니다. 나는 집 안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병권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나는 남편 박병권 씨에게 황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황혼 이혼? 그게 뭔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내 지난 50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이정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권 씨는 내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나이 들어서 주책 부리지 마. 그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병권 씨는 나의 황혼 이혼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바람이 났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그의 비난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았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나의 딸 이은경과 아들 김준호는 나를 찾아와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누가 엄마를 돌봐줄 거라고 그래? 김준호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이 나서 우리 아빠를 버리는 거잖아. 그는 이정훈 씨를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이정훈 씨와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도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나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과 주변 시선 때문에 이혼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의견만 강요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너희들의 엄마는 행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내 삶은 내 것이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나의 외침에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나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찾고 싶어. 너희들이 엄마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정훈 씨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늘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현일 씨, 저는 이현일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현희 씨 곁에 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오랜 기간의 갈등 끝에 나는 결국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병권 씨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박병권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50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함께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청춘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혼 후 나는 이정훈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었고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매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는 비난도 들었고 자식들을 버리고 간다는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섰습니다. 나의 자식들은 한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끔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딸 이은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은경은 나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나는 딸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의 화해는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아직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의 인생 이막은 이정훈 씨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주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제 이름은 김성진입니다.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저는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뜨거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은 저의 황혼을 불꽃처럼 태웠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과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씁쓸할 수도 충격적일 수도 있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회사에 충성했고 퇴직 후에는 아내 김미경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저희 부부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건 어느 비 내리던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문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깊어진 눈가의 주름마저 우아했던 그녀. 바로 박미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남몰래 짝사랑했던 미영이.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던 그녀를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미영이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홀로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왔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 한 구석이 시큰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온 저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묘한 연민과 함께 잊고 살았던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나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점차 만남의 횟수는 늘어갔고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미영이는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의 작은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김미경 아내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익숙함과 편안함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설렘이나 깊은 교감은 없었던 터라 미영이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옛 추억이 담긴 고등학교 앞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우리는 학창시절에 풋풋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맬 때 자기 나름대로 작은 쪽지를 건네주며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쪽지를 보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 시절 저의 풋풋했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단순히 오랜 친구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좌절했던 순간,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며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던 시간들.
그런 저의 이야기에 미영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어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미영이 역시 저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털어놓았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어린 자매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 자식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던 그녀의 노년.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영이에게 잘 잤냐는 문자를 보내고 밤늦게까지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때로는 삶의 깊은 고민까지 우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항상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에 앉아 팝콘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마치 풋풋한 연인처럼 설렘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우리는 비를 맞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따뜻하게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열정, 가슴 설레는 감정들이 제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뜨겁게 익어갔습니다. 저의 마음이 미영이에게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 김미경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비록 열정은 식었을지언정 김미경은 저의 아내이자 자식들의 어머니였고 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미영이를 향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둘만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향하는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떨리는 손길이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깨어나며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미영이의 부드러운 피부와 향기로운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따뜻함은 저를 순식간에 현실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나 세상의 시선 같은 것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영이를 향한 뜨거운 마음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저의 온몸을 감쌌고 그녀의 뜨거운 입술은 저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뜨거운 하룻밤은 저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서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밤새 외면했던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 김미경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미영이 역시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고 밤새 나눴던 뜨거운 대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펜션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영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끝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뜨거운 감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눈빛은 제 가슴을 더욱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영이와의 뜨거웠던 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와 저는 다시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평범한 친구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뜨거운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된 듯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은 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그리고 밤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 등 작은 변화들이 쌓여 김미경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김미경은 제 휴대폰을 확인했고 미영이와 제가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미경은 제가 미처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본물 터지듯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며 그녀는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울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김영우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딸 이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비난과 미영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미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아프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미영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우리의 마지막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저의 어깨를 적셨고 저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저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미영이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미경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저를 외면했습니다. 김영우는 저에게 이제 엄마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고 이미경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혼자 공원을 걷거나 아니면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를 잃은 상실감과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미경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황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김미경은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우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저의 마음 역시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술로 외로움을 달랬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이가 보고 싶었고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미영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헤어진 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늙어버린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김미경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용서하기 힘들어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 비록 다시 합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영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말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미영이는 제 편지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진심을 알아주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생업에 바빠 잊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잡고 흰 도화지에 제 마음속의 감정들을 담아냈습니다. 저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김미경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었고 자식들도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삶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미영이를 향한 뜨거운 감정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고 김미경과의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 그리고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외로움은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이든 황혼에 찾아온 뒤늦은 사랑이든 그 안에는 언제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깨달음이 함께합니다. 저는 금지된 사랑을 통해 아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던 어느 날 제게도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서. 40대 중반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아니 어쩌면 너무 무미건조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이주희와는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그저 의무감으로 묶인 공동체 같았습니다. 자식 둘은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우리는 정말 빈 껍데기만 남은 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정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는 기계 같은 삶. 집에서는 별다른 대화도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아내와 저. 이런 삶이 과연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 김성진에게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야, 성진아.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매일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 성진이는 그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뭐.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제 좀 편해지려나 했더니 웬걸. 더 외롭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삶은 끝없이 새로운 숙제를 내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제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은경 씨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소.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자신만의 고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업무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혜성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이은경 씨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남자이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유를 댔지만 어느새 우리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짧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은경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단골이 된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성 씨, 저는 사실 오랜 시간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혜성 씨를 만나고 나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은경 씨에게서 다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비밀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리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차를 타고 한적한 교외로 나가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 삼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회식이나 야근, 출장 등을 핑계 삼아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은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경 씨와 저는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잊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삭막했던 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20살 청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통화를 할 때면 끊기 싫어서 별 시덥잖은 농담도 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토록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저는 생애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아내와 나눴던 사랑은 그저 뜨거운 물에 끓인 라면처럼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었다면 은경 씨와 나눈 사랑은 뜨거운 숯불에 구운 스테이크처럼 깊고 진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관계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늘 불안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은경 씨는 홀로 딸을 키우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도덕적인 잣대가 우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하루는 은경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성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가끔 너무 무서워요. 이 행복이 언젠가는 깨질 것만 같아서.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은경 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주인은 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휴일에도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자 아내는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아내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피했고 아내는 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의 눈빛은 촉촉했고 제 마음은 그녀에게로 이끌렸습니다. 밖에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죄책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꿈처럼 행복했지만 동시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현실이 주는 무게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젯밤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제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은경 씨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마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옆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경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은경 씨는 제게 왜 이러느냐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마 그녀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경 씨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을 때 동료 중 한 명이 저희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고 저는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직감했고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은경 씨와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본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함께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절규했습니다. 자식들마저 엄마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저는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가족이 풍비박산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갇힌 듯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성진은 제게 충고했습니다. 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애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인생 좀 치고 싶냐?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은경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미안하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은경 씨였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작도 은경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경 씨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저를 아프게 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은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경 씨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제 앞에서 오열했고 저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떠나보내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빈 껍데기만 남은 채 허무함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안부를 물었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듣고는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혜성 씨, 혹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해보는 건 어때요? 어르신들 돌보는 일인데 보람도 있고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정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며 저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옷도 비싼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합니다. 가끔 옛날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은경 씨와의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온 파국.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며 저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파도가 찾아와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네 인생은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감춰진 사랑이 있나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위해 무엇까지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후회 없는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들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돈 때문에 맺어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30대 여성 박미숙 씨와 60대 남성 김영호 씨의 사연입니다. 내 이름은 박미숙. 33, 한창 꿈 많고 예쁠 나이라고들 하지만 내 삶은 언제나 지독한 현실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집안 어린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무능력한 부모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음 날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만 나왔죠. 낮에는 직장에서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젊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친 그림자만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회식 후 만취한 손님을 태운 대리운전 기사였던 나는 처음엔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김영호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큰 빌딩의 회장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냥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의 지갑에서 흘러나온 두툼한 현금 뭉치와 명함은 내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호 씨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운전 솜씨도 좋고 성실해 보여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때는 그저 인사치레겠거니 했는데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죠. 처음 만난 날 김영호 씨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죠. 가족의 빚, 동생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나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까지. 그는 말없이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치심과 동시에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했죠. 김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나에게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미숙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는 내게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였지만 점차 김영호 씨는 내 삶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으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나이 많은 외모는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은 메마른 내 마음의 한 줄기 단비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내게 해준 것들은 돈 이상의 것이었으니까요. 김영호 씨와의 데이트는 일반적인 연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주로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늘 나를 배려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며 맞춰주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관계일까? 어느 날 김영호 씨는 내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내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과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나이도 우리의 처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했고 나 또한 그에게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내가 김영호 씨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돈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김영호 씨가 내게 준 돈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려 노력하는데 내 가족들은 나를 통해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영호 씨의 아들 김성진 씨와의 만남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성진 씨는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죠. 나는 그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나는 돈 때문에 김영호 씨에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상처받았고 우리는 그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려 했지만 나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내가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의 아들 김성진 씨는 노골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진 씨는 나를 노인 등골 빼먹는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게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나는 김영호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떠나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사랑이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나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의 사랑은 정말 위선이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저 그의 돈을 보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였을까요? 내 안의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나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들 김성진 씨는 병실 문 밖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성진 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김영호 씨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 곁에 있을 자격은 없다고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는 결국 병원을 나섰습니다. 김영호 씨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는 누가 돌볼까? 홀로 남겨질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김영호 씨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성진 씨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나의 손을 잡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호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호 씨. 김영호 씨는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씨는 나와 김영호 씨를 완전히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는 김영호 씨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나는 김영호 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진심을 담아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나는 그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호 씨. 저에게는 영호 씨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부디 행복하게 살아요. 나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말아요. 나는 결국 김영호 씨를 떠났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와의 사랑은 내 삶에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김영호 씨와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따뜻한 불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불꽃은 내가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김영호 씨의 소식을 듣습니다. 김성진 씨가 그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나는 그를 떠나보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사랑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때로는 돈이 사랑을 시작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돈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나요? 제가 살아온 62년의 세월, 그중 가장 찬란했지만 가장 시커멓게 타버린 두 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치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은빛 억새 같던 제 삶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쓸쓸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김진성은 제 곁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으니 텅 빈 집에서 저 박미숙은 그저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가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낙엽을 보고 있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저기,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맑고 청량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앳된 얼굴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2살 이재환이라는 이 청년은 저의 아들 김진성보다도 훨씬 어렸습니다. 그는 제게 시를 좋아하냐고 묻더니 벤치에 앉아 나직이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갓 피어난 풀잎처럼 싱그러웠고 시를 읊는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찬사와 관심에 제 마음속 굳게 닫혔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공원으로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자랐다며 외로운 눈빛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가 서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듯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보다 어린 청년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니. 하지만 그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손길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제 머리는 이 관계가 옳지 않다고 소리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손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금지된 과일을 맛보는 이브처럼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둘의 만남은 공원을 넘어 카페, 영화관, 그리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강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누나라고 불렀고 저는 그를 재환 씨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와 저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젊은 옷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아는 언니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 옆에 서 있는 이재환을 보더니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이재환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고는 저의 조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영 미심쩍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재환은 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시를 써서 보내주고 직접 만든 작은 선물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고는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저는 마치 20살 어린 소녀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제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원룸에서 그의 품에 안겨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서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몸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고 저는 마치 덫에 걸린 나비처럼 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밤은 잊고 살았던 저의 젊은 날을 다시 불러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그림자 뒤에는 늘 죄책감이 따라붙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김진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젊고 단단한 몸이 저를 감쌀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에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는 매번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가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카드와 차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 저는 이 금지된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저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가끔씩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에 늦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면 그는 늘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랑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믿으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저에게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작은 돈을 부탁했지만 점차 액수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라도 그가 저를 떠날까 봐 두려워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이 찍힌 문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당황하며 친구의 여자친구라고 변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김진성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국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엄마가 어떤 젊은 남자랑 어울려 다닌다고.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재환에게 연락해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화를 내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이 들통날까봐, 그리고 그를 잃을까봐.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이재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또래의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젊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재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그 여자 누구니?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니?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누나를 돈으로 봤어요. 그의 말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에게 접근한 건 다 계획이었어요. 누나는 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금지된 사랑은 잔혹한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김진성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이재환을 찾아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일,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한낱 사기에 불과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까지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은 땅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어린 남자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저를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저에게 화를 냈지만 이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의 품에 안겨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재환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비록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내주었던 모든 돈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돈이 제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는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젊은 남자들은 더욱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매일같이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환과의 사건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와 아들 김진성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상처를 진심으로 아파해 주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외로웠던 마음, 한때는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돈으로 이용당했다는 배신감까지.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 있는데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아픔이 아들의 따뜻한 위로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진성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할 일 열심히 해. 그리고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게.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재환과의 비극적인 만남은 저와 아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걷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는 동안 저는 비로소 제 안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저는 그림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하실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림에서 삶의 깊이가 느껴져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잊었던 자신감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저 박미숙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 작은 동네 전시회에 그림을 걸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이 따뜻한 눈으로 제 그림을 감상하고 칭찬해 줄 때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재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아픔은 크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늘 고통과 시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사랑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쓰디쓴 독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그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